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민영입니다. 지난 2월 대전시는 1,449억 원 규모의 올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장애인의 행복과 평등, 기회, 자립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인권 기반의 장애 친화 도시의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의 박찬권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나래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가 바로 서는 대전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대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손정원 사무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두호균 소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단한 소개, 역할 그리고 인사 말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전시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장이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설명을 해드려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나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 없이 하나의 인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우리가 대전광역시 정책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어서 참으로 의미 깊다고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나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정원 사무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전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 중인 손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립이라는 용어랑 장애인들에게 자립이라는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립이라는 용어는 선택과 결정을 부여하고 책임 또한 장애인들이 스스로 지는 그런 이념을 모토로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서 주도하는 그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 변형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호균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2004년부터 장애인 참여지원센터를 확장을 해서 장애인 권익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저희는 활동 지원 사업과 자립생활도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사업은 인권 상담, 인권 교육, 그다음에 정책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전 등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이었죠. 대전시가 올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시행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그 규모가 1,449억 원인데요. 우선 시행 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장애인 복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또 장애 유형의 다양성,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애가 고령화되면서 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의해서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의무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에 계획 수립한 것은 2차 계획연도의 4차년도거든요.
23년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사회 참여와 이제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서 6개 분야의 16개 추진 전략, 46개 핵심 과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장애계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권고를 이행한 지자체 가운데서 네. 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저희가 대전광역시에 전부 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나와서 함께 토론하고 계신데 대전광역시의 수준은 상당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 8월 5일에 제정이 되어서 이후 5차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인권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교표가 있습니다. 전국에 비교표가 있는데요. 예. 목적이나 정의나 그다음에 단체장이 인권 조례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 어떤 의무에 대한 책무, 그리고 구민들의 도시 군의 구민들의 책무, 그리고 교육, 홍보, 위원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권센터, 실태조례라고 하는 이런 인권조례의 비교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는 2개 항목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전광역시는 목적과 정의를 하나에 묶어서 해서 이제 학자마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조례 부분에 좀 더 명확성을 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전광역시도 목적 안에 정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인권조례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도나 시나 구민의 책무적인 부분이 이제 광주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이런 인권 조례 비교표를 했을 때 더 상당히 우위적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좋다. 그렇지만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우리 지역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저희들 수준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하면 크게 이제 2트랙으로 갑니다. 하나는 이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애인 복지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별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우리 조례도 만들었다시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46개 과제, 이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정한 의무사항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물론 다른 시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계적이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만드는 장애인복지 종합발전계획이나 이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에서 만드는 이 사항들도 같이 교수님이나 장애인 당사자들, 단체들 같이 다 협의해서 만드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 지방자치단체도 위임하기 때문에 위임 받아 운영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뺐고, 다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시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했다. 46개 과제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가 좋다. 46개 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6개 과제라고 했는데요. 예. 권익공호 분야, 그다음에 소득, 다시 말해서 이제 일자리 분야, 그다음에 이제 건강, 교육, 사회 참여, 그다음에 거주 시설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6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시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계획이 가진 정책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도 먼저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같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복, 평등, 기회, 자립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물론 이 연구에 참여하신 교수님 다른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도 인권에 기반한 장애 친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비전이었었고요. 그렇다면 목표는 쉽게 해서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을 하면서 궁극적인 뭐냐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설명되겠지만 탈시설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정한 사업들입니다. 네, 인권을 기반한 장애 친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정책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는데요. 그 비전에 따른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추진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뒤에도 뭐 설명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게 될 거지만 교육 문화 분야에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을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살펴보니까 시설 기반 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가 장애인이든 비장애든 요즘에 평생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의 부분에 상당히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이라든지 평생 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기본 여가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아마 대전광역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비장애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장애인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사업비만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449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지난해 그 사업비였던 867억 원에서 582억 원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더욱 강화된 부분은 무엇일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크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자리 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생애 주기별 어떤 그거를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쉽게 연령에 맞는 복지 정책, 그렇다면 아동부터 중년, 성인, 노인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그 방향성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 교육, 돌봄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치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 직업 훈련이라든지 일자리 사업 부분, 그 다음에 이동 분야에 대해서 이제 사회 참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사회 참여에 대한 어떤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 구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주요 확대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애주기별 보육 정책은 복지 정책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어쩌면 더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각각 시대별로 필요한 치료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물론 이제 우리가 대전시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금
장애인의 고령화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고령화는 실제적인 우리 일반 비장애인도 고령하지만 장애인도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면 이런 그 예산 부분들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좀 질 높은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난해 사업비 867억 원에서 582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강화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장애인은 이제 뭐 비장애인과 다르게 좀 네. 특히나 더 생애주기별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네.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기 교수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예. 네, 제가 올해 예산을 봤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좀 비교해서 좀 찾아보니까 대체로는 자연중 증가분 예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오르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특별히 좀 살펴본다고 하면 얼추 8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예. 국민체육센터 2개소 건립인데 이것은 장애인 체육센터는 아닌 거고요. 국민체육센터. 네, 이게 건립비가 8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네. 이 부분은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 조례 안에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애인을 뭐 완전 타겟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같이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들 체육 현장에서 가보면 장애인들 체육 활동, 그러니까 뭐 보치하나 뭐 이런 라인을 뽑으려고 해도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라인을 뽑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서도. 예. 그리고 체육 시설이 지금 저기 한바탕 인근에 장애인 체육 그 시설물이 만들어져 있죠.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800억이란 돈이 1,400억이라 되는 예산에도 이거 장애인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네, 그런 겁니다. 어차피 비장애인도 같이 사용하는 네, 거다.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배제당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설립이 되면 쿼터제를 두든지 아니면 시간 안배를 주든지 뭐 이렇게 좀 두지 않으면 이 예산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여기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사실 이게 복지 영역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 네. 영역이라서 뭐 이게 그 복지과장님 쪽 이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는 싶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만들어지면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네, 과장님 지금 이제 그 국장님 말씀이 국민체육센터 2개소 건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이제 쿼터제라든지 시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 실제로 이제 830억이라는 예산은 아까 860억이라는 860억이라는 예산은 그 목표한 9개소 전체 예산이고요. 실 2개소에 대한 8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일반 체육시설인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사회 추세가 방향이 비장애 장애 구분 없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회 참여 부분에 문화공간 쉽게 생활 체육시설로 했던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
폭넓게 보면 장애인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 장애인 복지 한 분야이죠. 그 사회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그 경험상으로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제 그 장애인 체육재활이나 이제 그 대덕구에 체육재활 하나 있고요. 장애인 전문 수영장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장애인 전문 그 수영장 체육시설 졌지만 비장애인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산성복지관이라고 수영장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사회 인식 개선 차원에서 예전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건립도 어렵고요. 지역에 그렇다면 아예 그 시설을 질 때 같은 어떤 비장애 장애 구분 없이 모두 다 편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참여 이동권 보장에 같이 아우르는 여기에 이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장애인복지과장이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다른 체육지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가 넓어질수록 장애인은 이해되는 부분이 넓어지고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죠. 네, 답이 되셨습니까? 다만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장애인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배제를 당하지 않은 그런 배제당하지 않도록. 뭔가 이게 조치가 좀 내부적 조치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여쭤볼까요? 네. 예. 네, 이거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장애 의무 고용률, 우리는 의무 고용률을 하는 국가예요. 예. 그리고 공공 분야가 조금 민간 분야보다 조금 0.2%가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산하, 그러니까 시랑 시산하 기관에 대한 그 의무 고용률을 제가 좀 보니까요. 예.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법상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1, 2, 3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한 명을 고용하면 더블 카운터예요. 두 명을 고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을 고용했는데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아.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가 아니면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상급은 중증 장애를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법에 그 고용법에서는 예. 그 상지 장애가 없으면 중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증이라고 고용했다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2명 카운트를 하면 2명을 하면 1명 더 들어와야 되는데 중증이 아니라도 이제 배제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시산하 기관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무지개공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보호자급장인데, 이걸 보호자급장은 보호고용인데 이걸 고용률로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 다 돌아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무지개공장에도 14.66%죠. 이거 중증 장애인들이 더 많으니까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 또 더 특이한 거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의무고용률 전체 직원이 52명입니다. 50명이 넘어가면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돼요. 3.2%를 지켜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같이 공유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장애인이 한 명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거기 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편의시설 조사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원장님 여기 장애인 고용하고 계세요?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고, 정문에 자동문이 없어요. 정문에. 경사로는 있는데 자동문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되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장애인, 휠체어 타는 장애인 한 명만 고용하시면 공단에서 이런 시설물을 지원해 줍니다. 왜 안 만드셨나 하니까 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되게 한 명도 없다는 게 되게 놀라울 따름이고,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가서 수강 신청하고 수강하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죠. 아 근데 또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대전복지재단이 명칭을 매우 자주 바꿉니다. 이번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또 바꿨거든요. 그 명칭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속사정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동지원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의무고용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 추측하건데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아마 운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이 아마 장애인이 다수 입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뭐 장애인 고용이 의무인데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한 명을 고용을 했을 때 2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률이 그것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뭐 부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도 괜찮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증 장애인의 고용은 쉽게 해서 이제 저희들 아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 수가 249명입니다. 여기 249명이라는 것은 기업체를 제외한 시, 산하, 공공기관만 우리가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체 부분은 이제 노동부에서 별도로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관여를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 산하 기관들의 공공기관, 시 출연기관이라든지 시에서 그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한 고용률이 어느 의무고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의무고용 목표는 사실은 3.4%가 의무고용 목표입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지금 6.3% 이상인데 2배가 넘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몇 군데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이 안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의무고용 3.4% 다 넘었으니까 다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기관들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연구하는 기관들이라든지 그 사실 모든 게 이제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이유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사회서비스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하죠. 예전에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장애인 채용을 많이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 목표 이상으로 이제 6.3% 이상의 고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더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무 고용률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지역의 장애 인구와 또 장애인 복지시설은 매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 대전시 장애인은 72,489명입니다. 전체 그 시 인구의 한 5% 되는데요. 사실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포함을 한다면 평균 3명, 요새 이제 1인당 핵가족화됐다 하더라도 1인당 3명 내지 5명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의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은 장애인과 연관돼 있다.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치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그 장애인 수치적인 면에서 그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고령화되는 문제. 65세 이상 장애인이 34,000명이 넘습니다. 한 47%니까 한 반 정도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 2,500명 정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조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다는 부분이고 또 건전하게 사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또 역할이고 또 고령화됨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어떤 세대에 대한 어떤 자립 능력을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 돌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시설이 지금 186개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이 많다고 해서 예전에는 시설이 많으면 어떤 좋게 평가를 됐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설이 많다고 해서 좋게 평가되는 어떤 시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거주 시설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 이렇게 용어를 하거든요. 예. 여기 거주 시설에 여기에 이제 탈시설, 여기 이제 인권 그 단체 관련된 그 패널들 오셨지만은 좀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시설 운영하는 부분들은 시설이 더 있어야 되고, 또 일부 부모들도 이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탈시설을 주장하는 어떤 그쪽 측에서는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꾸 탈시설, 시설이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186개의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크게 보면 우리 생활 거주시설, 그 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거주시설이 이제 79개소,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복지관 8개소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지금 우리가 65개소, 나머지 이제 직업재활시설이 29개소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다 합해서 지금 186개소입니다. 네, 186개소. 소장님 지금 이제 뭐 비교적 장애 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은 186개소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전이 뭐 지금 뒤에 나올 문제지만 186개는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시설을 이들은 넣는다는 것은 네. 지금 뭐 시기상으로 그전에 뭐 탈시설 얘기도 나왔지만 탈시설 얘기는 어쨌든 뭐 정부나 다른 쪽에서는 뭐 금기시하는 단어처럼 썼지만 뭐 장애 인권단체들은 이제 뭐 노상하는 게 탈시설이라는 얘기를 써왔던 상황들이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같이 중첩해서 어떻게 그러면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욕구조사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먼저 이게 생각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뒤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조사들이 일단 선행되어야만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동안에 민간에서 많이 해왔고 해왔던 것은 그걸 갖고 나쁘다 좋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어쨌든 방향들이 어쨌든 자립생활이나 탈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 그것도 정부 주체로 또 벌써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또 벌써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해왔던 부분들, 뭐 인권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이 이제 해마다 지금 뭐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참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지원을 한다, 충분히 많다라기보다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거고 또 이게 공급자, 수요자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수요자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다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수요자 지금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투입한 대가나 노력에 비해서 훌륭한 성과를 얻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마 TV 보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참 말은 쉬울 수는 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 영역도 15개 영역으로 장애가 나뉘게 되고 또 각각의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못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 불만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서비스 불만 사항을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수요자 서비스에 필요한 수고스러움을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될지 아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또 지금도 꽤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요. 아마 같이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이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이 아니라 이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이제 복지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라고 네, 보시는지. 제가 이게 토론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게 제가 이제 장애 당사자기도 하면서 뭐 학교를 다녀오고 그것도 그 결혼이라는 거, 임신 출산이라는 거 이걸 다 겪어봤거든요. 예. 다 겪다 보니까 좀 더 아마 실질적인 어떤 내용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는 장애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시설은 많아요. 시설이 많다는 말은 시설적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직접 지원보다 간접 지원의 형태가 더 많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인구 비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18세 미만이 3%밖에 안 돼요. 18세 미만이 예. 3%? 예, 3%예요. 근데 이 보면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65세 이상은 47.2%. 이거도 좀 낮아요. 다른 시도는 좀 높거든요. 50% 넘어간 시도들도 있는데,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에게는 의료재활, 어르신들에게는 요양이거든요. 제가 중심으로 보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뭐 학교 교육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연령대가 65세가 넘어가 버리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못 받아요. 65세가 넘어가면 활동 지원을 그렇죠. 대전시가 작년 통계를 보면 17명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점점 늙어가고 나이 들어갔을 때 65세가 초과해버리면 그러면 어디로 가죠? 기껏 이 활동 지원 서비스나 사회기반이 탈시설로 점점 가고 있고, 실제로 생활시설에 가보시면 신체적 장애인은 없어요. 다 정신적 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 유형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 장애인들인데 다시 탈시설이 이루어졌다가 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65세로 제한돼 버리면 다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이거 충격적이거든요. 오히려 노인장 요양은 이 원래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3시간, 4시간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가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 서비스 때문에 지역사회로 왔는데 65세가 돼서 다시 가버리는 제도 돼 버리니까 이게 좀 원래는 풀렸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아직 대전시 자료를 보니까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건가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 좀 더 실질적인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인권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현장은 완전히 또 달라요. 인식은 되게 좋지만, 인식은 좋다고 하지만 당장 저희 사무실을 구하거나 뭐 임대를 하려고 하면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또 체험업을 구하려고 해도 체험업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체험업을 구하려고 해도 지역사회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뭐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 이용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활동 지원이 그 65세가 넘으면 중단되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시간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보장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서는 17명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 목표는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에 대한 지원이 금액도 사실은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에요. 거의 10억이 넘거든요. 그 17명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넘게 확보가 돼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애로사항이 이제 65세가 넘으면 요양보로 이제 받기 때문에 예. 법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법하고 장애인 그 활동지원법하고요. 그 상충이 돼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일부는 그 장애인 아까도 발달장애인 말씀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돌보기 더 힘들기 때문에 가족도 돌보는 어떤 걸 인정해주는 그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법을 이제 지금 개정하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제 그 작업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건 조만간에 어떤 좀 확대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아까부터도 이제 예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5년을 비교해 보면 62%가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 1,700억 정도. 근데 지금 금년 예산이 2,794억이고요. 이 예산은 우리 소관부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질 때 어떻게 따냐면 시 전체 예산 중에 장애인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더 맞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그 다들 하셨는데 이제 체감도가 좀 낮다. 사실은 그 체감도를 어떤 만족하기에는 어느 시도도 이것은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 종류가 다양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이 15가지 유형이거든요. 15개 유형이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여기에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정책으로 펴가는 부분은 아까도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증 장애인 우선적으로 시책을 펴야 되고 고령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 교육 분야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그 이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 아이에 대한 치료 부분 그 요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이제 그 네.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 시 재정 형편상 사실은 어떤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시 재정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비해서 비율 물론 서울이나 부산의 어떤 그 전체 재정 측면에서는 뭐 비교가 어렵지만 실제로 저희 같은 어떤 그 관식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애인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하면 시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저희들 통계 보면 6.7%가 돼요. 그 이 3%를 넘겨야 된다는 부분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 3%를 못 넘겨서 왜 대전이 3%를 못 넘기냐 이런 어떤 그 시민 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에서 약간 어떤 그런 어떤 그 질타도 있었는데요. 지금 6.7%까지 이제 올려놨다는 부분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3,500억이 넘습니다. 장애인 복지 투자되는 예산이요. 시 전체 예산이 5조 3천억인데 이 중에 그 3,595억 정도가 장애인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물론 체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장애인 복지 투자 예산이 3,500억 원이 넘었다. 지금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 인권 보장 시행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작년에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볼까요? 지금 말이 계속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정책 사업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그 여기도 이제 자립생활센터에서 오셨지만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 부분이 그 탈시설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 여기에 이제 그 있고 또 여성 장애인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여성 장애에 대한 그 가사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고 자립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활동보조 사업이 이제 있고요. 이 활동보조 사업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지원한 사업이 이 금액만 해도 500~600억 정도가 되는 상당한 그 예산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예전에는 그냥 스스로 아까도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스스로 내가 나와서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할 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하는 그 방향으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어떤 치료 부분, 장애아동 재활 치료를 위한 부분이 또 이제 성과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소아납병동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 안에 교육도 하고 돌봄도 받고 하는 게 소아납병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모태가 돼서 그 어린이 재활병원도 지금 저희들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는 것이 대전시 최초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이런 부분 그다음에 평생 아까도 교육 치료 교육 돌봄이라는 큰 그 항목 봤을 때 교육의 중요성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평생 교육 그 저기 학교 형태 평생 교육 시설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합했을 때 좀 대표적으로 성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추진 성과도 많았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시행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그 국장님께서 부끄러우셔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2021년 장애인 복지사업 우수 지자체로 대전광역시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그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전광역시가 장애 친화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지금 계속 나왔던 복지 체감되고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좀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접근성도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통합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도 높아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리 이것들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동일한 어떤 그 장애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또 욕구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욕구에 맞는 전문성도 부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전달 체계에 오롯이 묻어나야 되는데 실은 우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전의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선두적인 부분들을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든지 그 접근성이라든지 통합성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뭐 대전광역시 지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저나 공부를 하는 저나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다 같이 이런 부분을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그 성과를 여쭤보셨는데요. 소득 지원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2021년에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권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회참여 지원이 넓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런 네 가지 부분 중에서 소득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가족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학대를 받는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또 모니터링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소득, 건강, 사회 참여, 권익 증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호균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아까 뭐 예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 부분이 아까 뭐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뒤늦게 된 부분 잠깐 좀 그렇고요. 향후의 부분들이 2020년 부분이라면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실적인 당연히 당사자들의 그런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득이라든가 소득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고용이 돼야 되는데 고용 부분에서는 또 적은 부분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 상담 들어보니까 그 고용의 부분에서도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제 뭐 중증 부분을 좀 채용하고 있는데 중증보다는 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원한다. 손을 못 쓰니까 나는 우리 고용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중증에 대한 중증 장애인 고용촉진 뭐 직업재활법인데 네. 이게 법하고 좀 이게 상충되진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게 아까 뭐 3.4 뭐 퍼센테이지 많이 하지만 실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단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장애인 당사자들도 좀 영광하나 이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다들 뭐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뭐 표준 지표를 삼아서 어떤 고용률이 많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마케팅 씨처럼 이렇게 좀 화이트 칼라 분들도 어쨌든 그분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그 장애인 단체나 다른 부분도 어떤 그런 장애인 당사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평생교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에서도 그런 실제로 직업재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들 그걸 좀 상승을 시켜야 실제로 그들이 나와서 고용과 연계돼야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용과 연계가 안 돼. 그러니까 직업일 뿐, 그러니까 교육뿐이야. 교육 땡. 그다음에 나머지 고용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다른 복지관을 전전하면서 거기서 또 연수를 또 해. 이 복지관에 2년 지나니까 또 다른 교육자는 또 와. 그러면 계속 만나. 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 또 시 정책에서도 그런 우리 장애인 전문가들 같이 협의를 해서 만약 교육이라면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 이렇게. 소득이라면 그런 것도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그런 복지에 우리 그 대전광역시 일이라고 하는데 일이 걸맞는 그런 웃음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그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뭐 실효성은 담보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 예. 지금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저희도 이제 행정에서 이제 집행하는 부분하고 서로 이제 어떤 때는 상충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도 그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당사자, 부모 단체, 부모들 여기 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정책을 풀어가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일자리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건상 어떤 그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시청에 오시면 알겠지만 건강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건강 카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이제 그 시청 직원이라든지 손님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수익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건강 카페에 똑같은 체제가 시사나 공공기관에 13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영업이 잘 안 돼서 3개 정도는 좀 휴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부분 일하는 분들이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서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면 그 신탄진에 있는 그 장애인 무지개복지센터라고요. 아까도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 실적이 높다 하는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무지개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60, 70명 이상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일반 기업체와 그 어떤 그 자치단체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고용이고
수익을 내야 되는 그 구조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아까 직업재활 시설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보호고용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보호하면서 고용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 부분도 말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은 이제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어떤 전혀 뭐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느 어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실제 주변에서도 이제 장애인 어떤 연관 기관, 아까도 이제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복지관의 특성상 고용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용하는 어떤 치료라든지 상담하고 교육받는 기관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보면 대기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부모들 욕심에 의해서 여기도 치료받고 이용하고 저쪽도 이용하고 이쪽도, 그러다 보니까 다 대기를 걸어 놓다 보니까 항상 수요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좀 시설이 너무 많다는 부분도 이론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많다는 뜻은 어떤 그게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지부라든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평가하는 기준도 시설 확보량도 또 기준이 또 있어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느냐. 왜냐면 그 뜻은 뭐냐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 그런 부분을 또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의 기본 하위에서 소프트웨어 측면, 쉽게 어떤 서비스를 더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또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체감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시행 계획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관련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말 개원 예정이잖아요. 예,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저동에 지금 70병상 규모의 이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골조 공사 중에 있어서 30% 정도 이제 공정입니다. 금년 12월 개원하는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제 위탁 준비, 운영 준비, 그다음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현재 그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20명이 넘는 큰 상당한 규모의 규모의 인력이 이제 확보될 거고요. 네. 거기 이제 120명 이상의 인력 부분에 이제 의사, 이제 간호사, 심리, 물리, 언어 치료사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배치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는 재활치료 부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은 성장기로 이제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치료를 놓치면 당사자들이 사회 이제 상호 성장에서 부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공병원이 더 필요했던 때이고 때마침 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큰 뜻을 품고 또 그런 부분을 시동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장애인 당사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설 인프라라든가 다른 부분도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다 시도나 다른 부분들도 보면 그런 부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재활병원에서는 그 특수 교육도 같이 이제 겸해서 한다고 하시니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전인적 교육처럼 어쨌든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치료와 교육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그 안에서 같이 함께,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면 충청권에 6,000명이 되는 아동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되고, 그래서 국내에 보니까 보통 이제 21년도 기준 보건복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 아동 2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 명이라고 해요. 전체 6.7%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극소수만 더 선택받아서 더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 골든 타임을 다 놓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골든 타임 놓쳐서 어떤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향후에 성장에서도 더더욱 부모님이나 지역사회에 또 부모님들은 부담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은 부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그 체계적으로 잡아서 어떤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활병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은 이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집중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립 목적에 맞게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선진 사례 중에서 조금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가까운 일본에서 보면 200대 1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는 200개의 소아 재활 치료 기관이 있는 반면 한국에는 예를 들어 1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때 상당히 그 차이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지역 정치에 이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이 정치적인 주요 의제가 됐었죠. 그래서 대전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장애 아동이 적절히 치료받을 권리는 그 당사자한테도 중요한 것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당사자와 이런 우리가 이런 치료를 적정하게 받고 또 이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병원과 이런 수익성에서 조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수익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지역적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저희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문제이고, 아마 이런 부분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취합을 해서 발달된 장애 아동의 재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학계에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이렇게 보아도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소장님. 지금 뭐 일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까 먼저 법 체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틀을 집어넣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을 보니까 장애인 교육 법안이라든가 장애인 교육 개정법, 또 재활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영국은 국민의료 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법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호, 돌봄,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마련해 놓았고요. 케어 중심의 사회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지방정부에 또 부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서비스법이라든가 연관정부와 주정부가 재활치료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 시스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배울 만한 부분이라 보고요. 뭐 국내 사례도 뭐 있습니다. 뭐 외국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산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영아부터 18세 청소년 발달 과정에 따라서 치료 다 돼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뭐 같이 좀 벤치마킹 해서 같이 거기 버금가는 나은 그런 외국 사례, 우리 국내 사례가 포함해서 더 나은 사례로 어떤 재활병원의 고유의 그런 목적, 또 치료의 목적들을 더 잘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과장님. 그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일본이 200개 되는데 대전이 없다는 부분은 이제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서울에 이제 푸르메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제 민간 병원 차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유일한 민간 병원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성을 갖는,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대전 최초입니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최초로 시작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까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인 건강권법이라는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 많고요. 또 이 공공성이 공공 어린이재활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장애 아이를 둔 부모 단체의 시민 단체의 역할이 많이 컸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수익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적자를 예상하죠.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고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서 이 거의 다 이게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금년 12월에 개원된다고 하지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컨대 30-40억 적자로 시비가 충원되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적자라고 해서 그걸 완화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대전이 하니까 우선 다른 시도는 또 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말 개원 예정이고요. 또 장애 아동들에게 의료 접근성부터 재활 치료까지 큰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9년에 한국에서 비준이 됐는데 네. 이를 바탕으로 한 인권 보장이 지금 시급하다고 합니다. 사무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이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200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유엔에서만 180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모여서 만든 법이 국제법이에요. 인권법이고 예. 국내에서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또 있고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이 자체가 기초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기준을 했지만 좀 더 확장해 본다고 하면 차기에 플랜을 또 짠다고 하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선택 의정서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유엔에다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렇게 지금 모든 자료들이 우리나라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국제재판소에서 가서 하는.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높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의정서를 국회에서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통과 못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전이 이걸 좀 기반으로 해서 다음 차순에 계획에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또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집중토론 지금 이 시간 인권 기반의 장애 친화도시 대전 1,440억 원 규모의 장애인 차별금지 시행 계획이란 주제로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국회에서는 매년 시도별 각 분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또 관련 단체 등과의 소통이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 수준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하고 국회와 공동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지표 조사가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설이라든지 자립 지원 측면,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부분, 교육 부분 여러 가지 지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표에서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척도에 의해서 이제 평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뭐 최우수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면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시도도 많고요. 네. 쉽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떨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평가 항목의 지표가 전히 1등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족한 면들은 여기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여기 패널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시켜서 노력할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 당사자, 부모, 그 다음에 그 여러 관계자 되는 분 다 의견을 받아서 정책한 부분들, 수립한 부분들이 평가받은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은 아까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회 인식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분들의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장애인 단체장들도 면담을 했었고 그다음 시설 관계되신 분 장애인 당사자들 같이 다 면담도 하고 얘기도 듣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얘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접근에 좀 제한이 돼서 최근에서는 그런 활동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또 소통을 더 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지는 그런 과정의 노력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장님, 사회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뭐 네.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지금 온 지가 한 12년이 되다 보니까 예. 12년 전이죠. 13년 전 구조가 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장들과의 만남은 많은데 실무자에 대한 협상 문제는 없다는 거죠. 장들과의 만남 많은데, 네. 실무자들하고의 모임이 없다는 거죠. 완전 실무선에서 개수 조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면 저상버스를 만약에 도입한다. 그러면 어느 노선에 어떻게 도입해 주세요? 협의를 하거든요. 어디에 많이 사는지 집중적으로 주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타 시도의 체험홈이라는 부분이 LH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대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LH에서 받아서 그 운영만 하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뭐 이렇게 시가 LH와의 관계가 뭐 서먹해서 그런 건지 뭐 이유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설명해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르신들은 그 부분보다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뭐 상견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근자에서 보는 실무자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죠. 타 지역에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자들의 소통의 장이 좀 부족하다. 이제 간담회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소장님. 부족하죠. 뭐 실무자들하고 대화할 그런 기회는 거의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예, 그 부분은 뭐 그런 해주시면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해주시겠지만 실적으로 실무자분은 단체장들과의 면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1년에 한두 번 단체장들과 만나는 거지 이것도 수시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신년 할애화 정도에서 같이 만나는 부분들이라서 실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어떤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시장님 만날 일도 없고 과장님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 그분들하고의 어떤 교류 관계인 거죠. 그런 것은 뭐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무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활동 지원만 하더라도 실무자를 별도로 만나거든요. 기관장들 별도로 만나고 예, 실무자들끼리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런 분이 있고요. 저는 그 대전시가 10년 연속 장애인 복지 분야 1위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작 대전시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서 장애인 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단체 간의 소통과 연대 또 장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어떤 그 장애인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현안을 가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그 복지회관을 좀 건립을 해서 우리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박장님 많이 좀 고생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뭐 아울러서 같이 좀 정책적으로도 좀 같이 어울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예,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그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지방선거는 6월 1일 치러지는데 후보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공약들을 또 이제 내세우게 될 텐데요. 이 장애인들의 공약 정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때 이렇게 언뜻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소아통역을 하면 한 사람만 배치를 해요. 네, 그죠? 예, 예. 근데 미국 사례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오바마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별로 한 명씩 소아통역사를 배치를 따로 했더라고요. 근데 CNB가 그걸 하고 있던 거예요. CNB에서 하고 있었죠. 네. 예. 몰랐어요. 아니면 유튜브로 내가 해야 되나? 요청을 할까 MBC에다가 우리가 할 테니 영상 좀 보내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이미 CNB가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CNB가 지금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좋은 주제로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부 우리가 어떤 대선 뭐 후보자 혹은 지방선거의 후보자의 공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 빈곤 집단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정보 소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막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이 수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정보의 제대로 된 접근은 사회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걸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영역의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초조사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권이거든요.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 인권이자 평등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마련을 함께 고민해보고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지금 그러면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예. 청각장애인 말씀하셔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평하게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책자연 선거 공보인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16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12면, 지방의원은 8면이거든요. 근데 이 점자 공보가 실제로 보면 보통 그 용지에 비해서 2, 3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것은 바로 3분의 1만 정보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적 문제지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권 기반의 장애인 친화도시 대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우리 패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방금 전에 이제 사회복지회관이 참 장애인복지회관이 대전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어려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저기 대전 사회서비스원 안에 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전용 어떤 그 회관은 아닙니다. 별도 같이 이제 그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통합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서울의 이름센터처럼
그런 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 지금 그 사회복지 회관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 장애인복지 회관도 같이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오늘 그 관심을 갖고 오늘 그 토론회에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CNB 방송국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기 패널 여러분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고견을 다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그 차별금지에 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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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고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애인들도 최대한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말 존중받고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를 만드는 사회 현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대전광역시가 좀 더 나은 장애인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교육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저는 뭐 이게 장애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는 장애 당사자주의를 설명하는 용어거든요. 이 뜻을 해석해 보면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좀 더 장애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해 주시고 장애 당사자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저희들이 그 보통은 가게 되면 뷔페집을 가거든요. 어디 가면 많은 음식들을 이제 골라 먹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뭐 다 무작위로 갖다가 싸서 먹는데요. 근데 먹고 나면 질문하면 뭘 먹었냐 하면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근데 단품집에 가서 삼겹살 먹고 추어탕 먹으면 뭐 먹었냐 그러면 추어탕, 삼겹살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그 공급자 중심에서 사려는 밥상이 아니라 수요 중심 그들이 원하는 밥상을 차려서 맞춤의 서비스를 맞춤의 밥상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노 이야기를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근자열 원재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기쁜 그 마음에 드는 그들의 수요에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정책을 했을 때 그들이 맞는 그 실질적으로 대전 일위에 걸맞는 알맞은 그 만족스러운 그런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전시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 계획의 목표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보장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선진화될 것이고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중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